지난 2월에 95세에 1917년생이죠.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그런 한 인물이 이 마지막으로 남긴 자서전입니다. 저는 우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것은 그 독일 출신이면서 유대인이고 또 프랑스에서 계속 공부하고 활동한 그리고 이 말년에 그 91살에 분노하라라는 이런 말을 그 작은 책자입니다만 그런 저술을 통하여 세계의 그 침묵에 대해서 이 경고를 했던 한 인물의 이 마지막에 남긴 우리 인류에게 남긴 그런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그 자체로 우리가 꼭 경청에 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한 인물에 대한 존중일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이 인물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공감을 갖고 있다면 응당 이 인물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가 어떤 얘기를 남기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 레지스탕스 활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외교관 활동을 하고 뭐 아주 유명한 것으로는 잘 아시는 이제 그 세계 인권 선언을 같이 기초한 인물로서도 그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외교관이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로서는 참 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1살에 그 분노하라라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한편으로는 이 체제라는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행운을 갖게 되고 외교관으로서의 활동도 했던 그런 한 그 어쩌면 사랑과 행복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 이 91살에 왜 분노하라라고 말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이제 그의 인생 역정에서도 이 드러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분노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부는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하여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아래 이 사회적 부가 불평등이 심해짐으로써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그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기대했던 그러면서 세계 인권 선언을 그 같이 기초하기도 했던 그의 어떤 전망과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이 무너지는 모습 이런 것과 함께 바로 생태 문제 이 생산주의에 쫓김으로써 나아감으로써 끊임없이 이 생태 보존이 되고 있지 못한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그가 분노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점을 비춰보면 또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만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이 인물에게 이 스테판 에셀에게 하나의 그 화두를 제기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리고자 노력하고 실천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형성의 자유를 끊임없이 그 모색하고 누린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은 이분이 분노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 사회정의와 생태보호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말년에 이제 그가 정치적인 그러한 이 선택도
이 녹색당원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책에서도 사회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이 우리의 인류의 미래에 지금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나 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적실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 미래 후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앙가주망의 그 어떤 흐름은 예컨대 볼테르로부터 볼테르 같은 계몽사상으로부터 출발된다. 뭐 그 이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에티엔 들라 보에티라든지 16세기 인물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무튼 계몽사상부터 시작한다면 아주 짧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 스테판 에셀도 끊임없이 이제 예컨대 에밀 졸라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볼테르의 이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상계해 보는 것이 이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벌써 18세기 인물인 이 볼테르가 한 말인데요. 그만큼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근대 시민의 시민의식의 기본 출발 지점이 되는 이런 인식의 기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나는 고발한다. 그 자큐즈라는 이런 그 에밀 졸라의 그 유명한 그런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엽 20세기 들어와서 사르트르라든지 이 까뮤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많이 인용되고 있죠. 에드가 모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는 뭐 다니엘 꽁방디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과 함께 피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독일적인 어떤 칸트적인 관념 철학 그런 토대,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리스 신화나 시에 대한 친화력,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받은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로서의 앙가주망에 대한 그런 편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나온 인물이 바로 이 낙관적이면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한 한 인물 스테판 에셀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형성의 자유를 죽는 순간까지 누리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혹은 진보의 과제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그다음에 시민 이 삼각 관계에서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의 힘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스테판 에셀이 살았던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시민이 말이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11, 2%밖에 안 된다고 하고 거기는 최소한 50%, 뭐 덴마크 같은 데는 거의 80%까지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이제 젊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도 노조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노조 없는 사회 이게 이제 일반화가 돼버렸는데. 이제 구재벌 체제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에도 이렇게 노조 없이 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이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각 가정 구성원이 다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가부장제도나 이런 것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 배움터인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되고 주체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말씀하신 일터에서도 각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결국 인간이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몸이, 각 사회 구성원들의 몸이 거하는 곳에서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노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지금 왜 한국에서 이 노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처럼 뭐 못하게 하니까 억압이 워낙 심하고 이런 건 아니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조차 안 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노동자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이런 노동자로서의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지점들이 너무 취약한 이런 것이고, 그것은 현재 자본 권력 이런 내지 이 체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테판 에셀의 책에서도 이제 에티엔 들라 보이티의 16세기 인물입니다만은 그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복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몸의 편함을 위하여 이 영혼, 인간의 그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 본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이게 16세기 인물이 이미 이 갈팡한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만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인터넷 시대 정보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터에서는 그런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지금 생활. 네, 그렇습니다. 좀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의 편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하여 인간 정신이랄까, 인간 영혼이랄까, 이것이 일정 정도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리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조차 잘 못하는. 네, 그렇군요. 의미 있는 시간을 스테판 에셀의 마지막 자서전, 한 인물 참 탁월한, 그리고 아주 어떤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참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 인물을 통하여 이런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됐네요. 저는 우선 이 인물,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한 인물을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라는 이 책과 좀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결되는 이런 지점들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스테판 에셀도 그런 계속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그런 모색과 그런 그러면서도 어떤 낙관주의, 긍정성, 이런 자세. 그래서 그의 어떤 그런 취지를 빗대서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해요. 우선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실, 한국에서의 현실이라는 말은 지극히 억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넌 현실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요. 너 현실을 모르잖아 이런 말을 끝났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치 못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고 고쳐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현실밖에는 없다는 이게 지극히 억압적인 것이죠. 이거 그래서 현실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 자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게 진보이며 또 민주주의 성숙도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억압성. 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질문하신 분도 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쉬운 길은 대부분의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길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스테판 에셀의 오늘 이를 매개로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2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점에서 제가 스테판 에셀의 전기의 이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내 전기를 자세히 훑어본다면 거기에서 아주 작은 성공 몇 개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발견할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실패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실패들은 내게는 더 멀리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보였다. 결국 좋은 인생이란 우리가 축적해온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다. 네, 오늘 홍세화 선생님과의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